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로 설명해 드려야 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그 빛보다 빠른 물질이 발견이 되었다고 환호를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뒤에 실험 측정 오류 때문에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빛보다 빠른 물질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에 관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설렐 뻔한 일이었는데 단혜은 학생이 발표를 한 것처럼 실제로는 그게 실험 측정이 잘못되어서 생긴 해프닝으로 확인이 되었고, 그와 관련된 내용도 책을 보면은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에게도 상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강연을 할 텐데, 제 강연을 하기 전에 일단 짧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같이 한번 봅시다. 근데 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물이 왜 원소기호로 또 분자식으로 H2O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저의 직업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여러분 또래일 때는 과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는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세상 일이라는 게 항상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기 김상욱 선생님처럼 과학자가 아니라 저는 과학을 취재해서 기사로 쓰거나 책을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은 김상욱 선생님 같은 과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성과를 여러분 같은 일반 독자들에게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알리는 일. 그리고 또 다른 일은 과학자들이 과연 제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 예, 그리고 또 다른 일은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나오는 연구 성과가 과연 우리 세상을 더 이롭게 하는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좀 더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혹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고 추적하는 일,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2O, 그러니까 이제 물을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랑 한번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죠? 네, 마음이 아픕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들의 몸의 대부분은 한 68%에서 70% 정도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든 아니면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든 생수를 마시든 수돗물을 마시든 아니면 수영을 하다가 물을 먹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수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지구는 따지고 보면 무슨 행성이다? 네, 물의 행성이죠. 우리 지구의 대부분도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려면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 지구 역시 대부분이 물로 구성된 행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물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라던가 뭐 동남아시아라던가 뭐 특히 또 가난한 지역일수록 이렇게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영상에서 소개한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근처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집으로 가져오는 일이 여러분 또래 친구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근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근처가 아니라 걸어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까지 가서 물을 길어온 다음에 자기가 사는 곳까지 가서 그 물을 가지고 와서 뭐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음식을 조리해서 먹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과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엔지니어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어떤 게 가능할까요? 과학이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기 동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물은 있는데 또 그 물이 또 어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여러분들 저런 물 먹으라 그러면 마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우리 굉장히 지금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근데 저기는 저런 물을 가지고 먹기도 하고 씻기도 하고 뭐 음식도 조리해 먹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깨끗한 물을 그리고 좀 더 풍족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몇몇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떠올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런 방법이에요. 아까도 지구의 상당 부분은 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구의 상당 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면 그 물의 대부분이 무슨 물이기 때문이에요? 바닷물이죠. 바닷물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굉장히 풍부한 그 바닷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먹는 생수 같은 식수를 만들 수 있다면은 굉장히 멋진 일입니까? 멋진 일이 아닙니까? 예,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바닷물을 담수,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실 수 있는 식수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았어요, 실제로. 어떤 방법을 찾았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바닷물 끓이잖아요. 바닷물 끓이면은 무엇이 나오죠? 수증기가 발생을 하죠. 밑에는 소금이 나올 테고. 그렇죠. 그 수증기를 따로 모아가지고 다시 물로 만들면 그 물은 어떤 물이 될까요? 네, 우리들이 마실 수도 있는 깨끗한 물이 되겠죠. 일단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나 아니면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려고 정수기에다가 굉장히 지저분할지도 모르는 물을 넣은 다음에 여러 번의 필터를 거쳐가지고 우리들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바닷물을 큰 기계가 빨아들인 다음에 그 기계가 굉장히 정교한 망을 여러 번 거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장 큰 이물질이 걸러지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작은 이물질이 걸러지고 그러다가 소금기 같은 것도 걸러진 다음에 맨 나중에 나오는 물은 순수한 H2O만 나오도록 하는 기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정수해서 바닷물을 저희들이 먹는 식수로 만드는 방법을 또 과학자들이 개발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닷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만드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방법? 물을 끓여서 그 수증기를 통해서 식수를 얻는 방법.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 네, 큰 정수기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걸러서 이제 저희들이 마실 수 있는 담수를 만드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보니까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 사실을 알았어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런 방법은 널리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은 굉장히 큰 정수기를 만들어서 바닷물을 걸러서 우리들이 먹는 담수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멋진 일입니까? 아닙니까? 네, 굉장히 멋진 일이죠. 실제로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은,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깝지만 부산시에 기장군이라는 곳이 있어요.
부산시 기장군이라는 곳에도 바로 그렇게 바닷물을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만드는데 2천억 원이 들었대요. 네, 그 시설을 만드는데 2천억 원이 들었고, 그렇게 2천억 원을 들여서 만든 그 바닷물 담수화 시설에서 하루 평균 450만 톤의 그 물을 생산을 해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450만 톤의 바닷물을 이용해서 450만 톤이나 되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네,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제가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토론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산시를 예를 들게요. 부산시에 있는 수돗물 담수화 시설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는 2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하루 평균 450만 톤 정도나 되는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굉장히 멋진 시설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큰 정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까요? 네, 일단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전기가 얼마나 많이 드냐면 그 엄청나게 큰 정수기를 가동시키는데 하루 들어가는 전기가 영천시 전체 시민들이 인구면을 포함해서 영천시 전체 시민들이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의 양이 그 종수기를 돌리는 하루 사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충 상상이 되세요?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큰 정수기를 이용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정수기를 돌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역설이 생기는 거죠. 어떤 고민거리를 이제 우리한테 안겨주는 거냐면,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가뭄이 돌고, 또 방금 동영상을 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 과학자들이 꼽는 것이 무엇이냐면 뭘까요? 네, 여기 친구가 말했는데 지구온난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여러 가지 활동으로, 뭐 공장에서든 아니면 발전소에서든 아니면 자동차 배기가스를 통해서든 온실기체라는 뭐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메탄가스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적으로 방출이 되고, 그 온실기체가 지구를 데우면서 지구의 기후를 교란시켜서 지금처럼 가뭄이 우리나라도 올해 비가 굉장히 안 와서 걱정이었잖아요. 그렇게 비가 굉장히 안 오는 지역이라든가 안 오는 날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바로 이 아프리카의 상당수 넓은 지역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쓰는 전기의 3분의 2 정도를 어디서 얻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3분의 2 정도는 석탄을 태워서 화력발전소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얻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엄청난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네, 화력발전소 아니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3분의 2가 화력발전소니까 화력발전소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근데 화력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 때 무엇을 태우죠? 네, 석탄을 태우죠. 석탄을 태우면 무엇이 나오죠? 네, 매연이라던가 우리 몸에 안 좋은 매연도 나오고 미세먼지도 나오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지구를 데우는 무엇이 나옵니까? 예,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기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비가 안 와서 많은 지역에서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지어요? 수돗물 담수화 시설이, 바닷물 담수화 시설이라는 바닷물을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담수로 만드는 시설을 지어요. 근데 그 시설을 가동할 때는 무엇이 필요해요? 엄청나게 많은 전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전기는 또 어디서 온다? 네, 화력발전소에서 오는데 그 화력발전소에서는 또 무엇을 발생한다?
네, 근데 그 이산화탄소가 또 지구를 어떻게 해서 예,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온난화가 생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지었는데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또 무엇이 배출되는 셈이에요? 네,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가 갸우뚱해집니까?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네, 고개가 약간 갸우뚱해지죠. 과연 이게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고개를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바닷물을 깨끗한 물로 만드는 시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과연 물이 부족한 지역의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그럴듯한 해법인지에 대해서 점점 의문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생각을 깊이한 과학자들은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부산시에 있는 2천억 원을 들이고 그리고 매일 영천시에서 일주일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쓰는 그런 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큰 단점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과학 시설은 세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시설을 유지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무엇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전기 같은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첫 번째, 그런 시설을 이용하려면 그런 큰 시설을 이용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런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큰 정수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정수기는 물을 100리터를 빨아들이면은 그 100리터를 정수를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담수로 10리터를 내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100리터를 빨아들이면은 그걸 담수로 만들어서 50리터를 내보냅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50리터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예, 바다로 돌아가죠. 그런데 그 바다로 돌아가는 50리터 안에는 50리터는 더 짜졌을까요? 아닐까요? 예, 당연히 더 짜졌겠죠. 왜냐하면 100리터 안에 들어있는 소금이 물만 빼고 50리터의 물속에 그대로 녹아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기 때문에 그 물의 염분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당연히 염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물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찌꺼기라든가 오물 같은 것도 더 오염 농도가 심해졌을까요? 약해졌을까요? 예, 심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수기 같은 시설을 이용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고 난 다음에 나머지 물을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면 그 정수기가 있는 곳의 바다가 오염될까요? 오염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의 염분 농도도 훨씬 더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오염이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문제로 그런 큰 시설을 가동시키는 데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단점을 한 가지 말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주변의 생태계나 환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있다 없다? 네,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영향을 주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고, 그리고 세 번째 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방금 동영상에서 본 우간다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입니까? 부자 나라입니까? 가난한 나라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바닷물 담수화 시설은 처음에 그 시설을 지을 때 얼마가 들었다 그랬죠? 네, 2천억 원을 들였어요. 저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있을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 그리고 또 이 시설을 가동시키는 데는 매일 영천시에서 일주일 동안 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당연히 전기요금이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전기를 저런 가난한 나라들에서 원활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기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기 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물을 기르러 다니는 이런 친구들이 전기요금을 낼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저희의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분명히 물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과학기술은 존재하는 거죠. 바닷물을 깨끗한 담수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술을 실제로 정말로 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기에는 장애물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너무너무 많죠.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고민이 굉장히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또 다른 과학자들이 자, 고민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한번 찾아보자. 고민하지 말고 뭔가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정말로 기발하고 새로운 방법을 또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방법을 만들어냈냐면 아까 그 부산시에 있는 바닷물 담수화 시설을 만드는 데는 얼마가 든다 그랬죠? 2천억 원이 든다 그랬죠. 근데 스위스의 몇몇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만든 장치가 있는데 그 장치는 얼마냐면 2천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2천원. 2천억 원이 아니까 2천원. 그게 뭐냐면 라이프 스트로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생명 빨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생명 빨대라는 거 뭐냐면 한 20cm에서 30cm 정도의 작은 관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굉장히 성능은 좋지만 저렴하게 만들어져 있는 필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필터의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니까 2,000원을 주고 그 생명 빨대를 사면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 빨대를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그 생명 빨대를 가지고 아까 그 물이 어땠죠? 굉장히 오염된 물이었죠. 그 오염된 물에다가 이렇게 빨아서 마시면은 그 빨아서 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99.99%의 오물과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제거가 되어서 거의 정수한 수준의 깨끗한 물이 저희 몸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 예, 그걸 이제 스위스의 이제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구호단체라던가 아니면은 진짜 꼭 물이 필요한 지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그리고 여러분들 또래의 여러 친구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겨지세요? 감이 오세요?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말 믿겨지시죠? 네, 근데 저게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면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동영상에 봤던 그 우간다의 그 물이 없어서 몇 시간을 그 물을 기르러 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르러 간 물이 굉장히 더러워가지고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희 그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2천억 원짜리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시설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에 살 수 있는 저 휴대용 정수기, 생명빨대가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일까요? 네, 생명빨대가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겠죠.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비싸고 전기도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자원이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심지어는 외부의 환경이라든가 생태를 파괴하는 큰 시설도 있는 반면에, 근데 그런 시설이 필요한 곳도 있죠. 예를 들면은 뭐 부자 나라인데다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살 만큼 사는 나라니까 부산시 기장군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또 그런 시설들이 너무 비싸거나 아니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거나 생태나 환경을 파괴하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물이, 깨끗한 물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2천억 원짜리 시설보다는 어떤 거? 저런 2,000원, 3,000원짜리 생명빨대가 훨씬 더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들이 TV라던가 아니면은 신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항상 막 무슨 방진복 같은 걸 입고 엄청나게 큰 시설만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지금 당장 나의 이웃에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많은 연구나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5분만 더 들여가지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사례인데 여러분 오스트리아라는 도시 아시죠? 네, 오스트리아라는 도시의 남쪽에 보면은 그라츠라고 하는 작고 예쁜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서기 900년부터 그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죠. 근데 그 그라츠에는 그라츠 공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과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라츠 공대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서 깊은 공대가 있는데 그 공대에 미텔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공대 교수님이세요. 본인이 과학자이기도 하고 엔지니어이기도 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재밌습니다. 무슨 연구를 하냐면은 폐식용유를 자동차 연료로 바꾸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은 그 연구를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내 연구를 좀 이렇게 사회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로 바꿀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그라츠시랑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했냐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외국은 튀김 요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폐식용유, 요리하고 남은 식용유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 식용유들은 가만히 버리면 다 뭐가 되는 거죠? 네, 생활하수가 되고 쓰레기가 되고 오염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라츠시를 가보면은 시에서 그 폐식용유들을 다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가정집 밖에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이 있는 것처럼 거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으는 통 옆에 폐식용유를 모으는 통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폐식용유를 다 수거를 한 다음에 이 그라츠 대학의 미텔바흐 교수가 만든 공법으로 그 폐식용유를 무엇로 만드냐면 자동차 연료로 만들어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자동차 연료를 가지고 무엇을 가동시키냐면 그라츠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와 그리고 청소차, 관용차의 연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렇게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만든 연료는 일반 경유를 떼는 디젤 자동차보다 배기가스의 오염도가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라츠 시내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버리면은 도시에 부담이 되는 오염물질을 일단은 어떻게 해요? 수거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오염물질을 그냥 잘 해결을 할 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만들어서? 네, 자동차 연료로 만들어서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한 120대 정도 되는데 그라츠 시내로 오거나 시내버스 그 120대 정도 되는 시내버스랑 그리고 청소차라던가 관용차를 굴리는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뭔가 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라츠 공대에 있는 미텔바흐라는 교수가 화학의 구성이 식용유든 자동차 연료든 특히 경유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폐식용유를 조금만 정제를 하면은 이걸 자동차 연료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지역의 자동차 연료를 훨씬 더 친환경적인 연료로 공급을 하고 그 원료를 지역에서 버려지는 폐식용유에서 충당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명 빨대를 오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부산시 기장군에 있는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큰 시설과 그리고 이 생명 빨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내가 사는 곳에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과학기술은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마지막 말미에 소개해드린 그 그라츠 공대에 있는 미텔바흐라는 교수처럼 지금 내가 영천시에서 그리고 이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이웃들을 위해서 무슨 연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걸 또 실현으로 옮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